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했습니다. 지금 5.25에서 5.50이잖아요. 5.25 내지 5.50%인 현재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두 번째 FOMC 정례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회의를 마친 뒤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또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그리고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다섯 번째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인상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은 벌써 이제 한 6개월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하를 그러면 언제 할까라는 게 가장 관심거리였는데 일단 이번에도 인하는 안 하고 동결을 계속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연 3.5%의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 그대로 지금 유지됐습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왜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뭐 얼마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덧붙이냐 하면은 보너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국과의 굳이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돈이 그쪽 저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지금 2%포인트인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치면 미국이 그럼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또 금리 차이가 좀 좁혀지면 그나마 좀 미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도 또 한국이나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가 발표될 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인이고 하니까 한국과의 금리 격차를 이제 관심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본과의 금리 격차, 독일과의 금리 격차 그런 거 다 항상 본다라는 건 이제 함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연준은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4.6%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5.25 내지 5.5인데 연말에는 4.6%로 예상한다? 그러면 뭐예요? 중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인하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인하가 언제부터 할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는 앞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할지 그리고 이제 언제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올해 안에 몇 번을 할지 이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 FOMC 회의가 매달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때는 매달 있지만 두 달 건너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한 6월쯤 또는 7월쯤 인하가 시작돼서 올해 안에 한 3차례 정도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일단 연준이 강경파, 매파에서 조금은 비둘기파 쪽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했었잖아요. 그래서 2001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까지 인상을 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가장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인하는 단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제 5번 연속 동결을 하면서 연내에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한 3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인하하지 않고 동결한 이유와 관련해서 연준은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인하를 할 경우에는 과잉 긴축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올해 안에 한 3차례 정도는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3차례 정도면 한 차례에 0.25%포인트씩만 한다 하더라도 한 0.75%포인트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을 밟아준다면 한 1%포인트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1%포인트까지는 차이 안 날 것 같고 올해 그냥 한 0.25 정도로 한 3차례 그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포츠 소식, 스포츠 가운데서도 이제 야구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한국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고 스포츠 뉴스도 당연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어제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개막전이었는데요. 이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다저스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속한 다저스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있죠. 김하성 타자 그리고 투수 고우석 이렇게 2명의 한국 선수가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공교롭게 또 이 두 팀이 또 서울에서 해서 아주 큰 관심을 끌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개막전에서는요 오타니 선수를 갖고 있는 이 호화 군단
다저스가 역시 5대2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제 서울에서 경기에서 5타수 2안타, 1타점 올리고 도루도 한 개 하는 등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반면에 샌디에고의 주전 유격수인 김하성 선수는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를 했습니다만은 안타는 아쉽게 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경기가 있었던 그 서울 고척 그 도움 스테디움이라는 것이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이 쓰는 그 구장인데, 홈 구장인데, 김하성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5년 정도 홈 구장으로 김하성 선수가 쓰던 구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본인 감정이 얼마나 참 남달랐겠습니까? 미국에서 성공해서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해서 자기가 5년 넘게 쓰던 그 홈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자기의 홈 팬들을 상대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안타도 치고 싶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어제는 안타는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하성 선수가 수비할 때 오타니 선수가 이제 안타로 나가서 2루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김하성 선수는 이제 유격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루에 있는 주자와 마주치게 되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잠깐 하는 게 TV 화면에 잡혔어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는 어제 경기 중 오타니 선수와 잠시 그 대화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3회에 오타니가 2루 주자로 있을 때 먼저 김하성 선수에게 오타니가 말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김하성 선수는 오타니와는 그때 인사를 나눈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타니 그 선수가 먼저 나를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길래 나도 안녕하세요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맞서 싸우는 상대 팀의 선수긴 하지만 뭐 야구는 뭐 풋볼이나 이런 것처럼 막 몸 부딪히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젠틀하게 진행이 되고 가끔 이제 주자와 이 수비수 선수 간에 이제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툭툭 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너 오늘 경기 끝나고 어디 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나랑 같이 갈비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오타니 선수가 비록 상대팀 선수지만 같은 아시아권 선수, 그리고 지금 그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국의 그 한국 사람 선수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하고, 김하성도 어이구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타니 선수는요, 자기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글로 내용을 써서 올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경기가 있기 전에 오늘 저녁 야구 시즌이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곧 만나요. 다저스 화이팅! 이라는 내용의 한글로 적은 인사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한글로요. 그리고 이제 화이팅이라고 끝에 적었는데, 화이팅은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일종의 좀 콩글리시잖아요. 화이팅을 사실 전혀 한국적인 문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갖고 미국 사람한테 가서 화이팅 그러면 깜짝 놀라 오해받습니다. 뭐 싸우자는 줄 알고. 근데 요즘은 또 한국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뭐 렛츠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구호를 화이팅으로 많이 쓴다는 걸 또 알아서 많이들 또 그걸 따라 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여하튼 뭐 이 한국의 전통적인 콩글리시인데, 이 오타니 선수는 또 어떻게 그걸 알고 그 SNS 글 맨 마지막에 화이팅이라고 한국말로 또 응원 문구까지도 적어 넣었습니다. 오타니는 이거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인스타그램에 한글을 사용한 적이 또 있습니다. 지난 15일 아내와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한국으로 향하기 전에 자신의 SNS에 또 한국말로 기다려지다라는 그 메시지를 써놓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태극기 이모티콘까지도 딱 붙여놨어요. 오타니가 일부러 거기다가. 그리고 자신의 그 예비 신부를 정식적인 미국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한 게 아니라, 예비 신부 당신 결혼한다 그랬는데 예비 신부 언제 공개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가서 공개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절반의 약속을 지켰어요. 한국 가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국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비행기 앞에서 예비 신부를 공개했고 또 그 사진에 태극기도 걸어놨고 기다려진다라는 한국말도 써 넣었고, 참 이뻐요, 이뻐 오타니 선수. 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오타니 선수는 한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서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예비 신부, 뭐 아내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죠. 이제 곧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다나카 마미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사실은 운동 선수 출신입니다. 일본의 국가대표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 농구 선수 중에서도
가장 키도 커야 되고 가장 그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센터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큰데도 키 차이가 아주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보기 좋은 정도로 아주 키도 큰 선수입니다. 아내 그 다나카 마미코가 다저스 선수들과 함께 어떤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들고 있던 가방, 백, 조그만 백, 숄더백이라 그러나요? 그게 또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가 다저스 회식 때 갖고 나온 가방, 4만 원짜리 가방을 착용하는 등 아주 검소한 모습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다 아주 참 대단하다. 그 돈 많은데 너무 정말 겸손하다. 검소하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받고 칭찬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사상 처음 한국에서 열리는 2024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에 출전하기 위해서 오타니 선수 부부는 함께 한국에 이제 입국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때 LA 다저스 구단의 저녁 회식 자리에 두 부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근데 LA 다저스의 전속 카메라맨 존 수후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그 SNS에 올렸는데요. 공개된 당시의 사진을 보면 오타니 선수의 예비 신부 다나카는 옅은 회색 계열의 니트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작은 크기의 숄더백을 들었습니다. 그 해당 사진을 본 그 네티즌들은요, 다나카가 든 그 가방이 자라에서 자라라고 잘 아시죠? ZARA. 미국에 또 캘리포니아도 많이 있어요. 젊은 우리 한인 2세들도 젊은 아이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물건들 많이 사고 옷도 사고 백도 사고 뭐 액세서리 사고 그런 일들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그게 이제 자라인데 아주 대중적인 그런 오히려 대중적인 평균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싸면 쌌지 비싸지 않는 그런 샵인데요. 그 자라라는 업체에서 45,000원짜리 기껏해야 한 40불 정도 되는 그런 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네티즌 수사대에 그렇게 다 확인이 된 거죠. 오타니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다저스와 계약을 했는데 10년간 7억 달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최대 규모의 그 계약을 맺어서 소위 7억 달러의 사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타니 선수의 아내가 이같이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주 호평입니다. 사치 부리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네 라는 이런 반응에서부터 참 이런 모습은 본받을만 합니다 라는 반응,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훨씬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라는 등의 호평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와 그의 예비 신부의 이런 그 칭찬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널리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달 10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지역을 우선 좀 보면요. LA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오는 27일 문을 열어서 4월 1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6일간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회관 1층에 설치됐고요. 샌디에고에는 한인회관 2층, 그리고 애리조나주를 볼까요? 거기는 이제 마켓입니다. 아시아나 마켓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투표소는 29일 금요일부터 아시아나 마켓, 그러니까 애리조나주는 짧아요. 3일만 해요. 29, 30, 30일 그렇게 3일만 하고 LA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지역은 26일부터 1일까지 6일 동안 오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투표 시간은요. 투표소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그 오타니 선수 부인 그 검소한 모습 말씀드렸는데 조그만 숄더백 얘기하니까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람들 뭐 좀 있으신가요? 네, 명품 하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예, 그건 각자 알아서 떠올리시고요. 저는 이 시간 뭐 떠오르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명품 좋아하시나요? 아유, 사실 뭐 안 좋아할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 명품 중에서도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뭐 구찌, 에르메스,
아니면 뭐 루이비통, 네, 뭐 우리가 아는 게 이 정도긴 하죠. 뭐 그런데요, 요즘 그 추세가 좀 이런가 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호황을 누렸던 그 명품 업계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프랑스의 구찌는요, 올해 1분기 매출이 20% 넘게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경제 회복이 더딘 점과 함께 그 업체의 주력 소비층이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국 얘기는 그래요. 이 구찌, 중국 사람들이 구찌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구찌만 보면 막 싹쓸이하고 그러는데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던 구찌가 좀 타격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젊은 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찌의 모기업 캐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캐링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1분기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라면서 지난해 그 캐링의 영업이익 3분의 2를 차지했던 그 구찌의 매출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찌의 매출은 10%가 아니라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거 이제 구찌 못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젊은층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구찌의 이 같은 급격한 매출 감소는 지난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한 뭐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뭐 흔히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죠.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와 또는 우리 한인분들도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그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실적 증가를 보였거든요. 이들 회사와는 아주 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품 시장은 그래서 지난 수년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제 전망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랜드 간의 그 매출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찌는요,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전략을 썼냐면 새로운 명품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년 측의 고객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또 돈을 많이 쓰기로 유명한 중국층의 고객을 확보하는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쓴 게 구찌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앞서 말씀드렸죠. 경제가 좀 만만치 않고 예전만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년층의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층이라는 것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좀 구찌 좋아하다가 갑자기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생겼을 때 그런 압박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청년층입니다. 반면에 에르메스나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많고 부유한 그런 전통적인 주력 소비층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은 성장세를 계속 꾸준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명품을 선호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하던 그런 명품을 하루아침에 나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싫어, 지겨워, 다른 거 뭐 없나 하고 확 갈아타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층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전통적인 소비층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가 탄탄한 성장세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구찌를 좋아하면 비교적 젊은 층, 에르메스를 좋아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구분이 뭐 지어진 모양이긴 한데요. 청년층을 공략했던 구찌는 견고하지 못한 소비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비교적 나이가 좀 있고 안정된 소비층을 공략했던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은 휘파람을 요즘 불고 있다라는 그런 양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구찌? 에르메스? 아니면 루이비통? 아니면 나는 명품엔 관심 없습니다, 평범한 게 좋습니다, 나는 나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내 개성 위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을 가보면요, LA 지역에서 가끔 어떤 모임을 가보면 특히 좀 죄송합니다만은 남녀 제가 무슨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어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구찌, 에르메스 거의 똑같은 그런 백들을 들고 오시는 광경도 볼 수가 있는 경우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럴 때 보면 백들이 예쁘죠, 멋있고 예쁘다라는 표현만 갖고는 안 돼요. 아주 고급스럽고 부티나고 멋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죽도 얼마나 잘 흐르고. 그래서 이제 백들이 멋있기는 한데 어찌 보면 좀 개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오래전에 어린 마음에 크게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롤렉스 시계를 큰맘 먹고 사서 좀 차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이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이게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 게 왠지 좀 뻘쭘하고 민망하고 싫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괜히 혼자 좀 민망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시계 아예 안 차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또 안 차도 되는 게 뭐 시계 누가 요즘 이렇게 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차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이제 스마트워치 차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후에는 스마트워치로 바꿨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잘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시계 잘 안 차고 다니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산 롤렉스 옷장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어제 그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것이다 라고 전해드린 바 있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텍사스 주 차원에서 주 사법당국에서 체포, 구금 다 할 수 있고, 텍사스주 법원에서 추방 명령 땅땅땅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기반으로 텍사스 주 정부 차원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주로 넘어오는 미입국자들을 텍사스주가 직접 체포해서 구금한 뒤에 나아가 추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인데, 이제 이게 시행되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미입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텍사스로의 미입국을 하다가 잡힌 그 많은 사람들이 대거 추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디로 추방되겠습니까? 뭐 멕시코에서 추방시킨다고 비행기를 태워서 저기 뭐 남미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로 보내겠죠. 왜요? 또 그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으니까요. 그들이 뭐 멕시코에서 직접 텍사스로 왔던, 아니면은 저 멀리 뭐 에콰도르에서 걸어서 멕시코를 통과해서 왔던, 여하튼 최종적으로 미국을 건너올 때는 멕시코 국경을 통과해서 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텍사스 바로 아래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것이니까, 텍사스 주정부는 이제 이들을 결국은 이제 멕시코 쪽으로 국경 쪽으로 추방할 방침인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서 그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 멕시코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멕시코 쪽에서도 걱정하는 거죠. 오브라도르 그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 주 정부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한 그 이민법 SB4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라면서 텍사스 주의 그 이민자 추방에 우리가 팔짱 낀 채 그렇게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SB4에 대해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다라고 꼬집은 뒤에 또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반은 뭐냐? 청교도, 기독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망각한 것이냐? 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또 현실이 현실이니 또 녹록지 않은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게 또 지도자들의 몫이라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자,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텍사스가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추방 정책을 벌이는 거를 이제 멕시코는 외교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과정에서 두문불출했던 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공개석상에 정말로 오랜만에 등장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이 멜라니아 여사는 대선 캠페인에 함께 할 것입니까? 라는 그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딱 한마디 했어요. Stay tuned. 한마디 했습니다. 채널을 고정하라. 그 얘기는 뭐냐, 뭐, 지켜봐 주세요. 뭐 그런 뜻이겠죠. 왜 우리가 이제 미국 TV 보면은 광고 가기 전에 stay tuned 한마디 하고 광고로 넘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광고 잠깐 나오는데 광고 나올 동안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그거죠. 한국에서는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말을 멜라니아 여사가 인용해서 stay tuned 했습니다. 채널 고정하라. 지켜봐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딱 두 단어만 말한 게 그 멜라니아 여사가 그날 한 말 전부 다입니다. stay tuned. 딱 두 단어만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에서 치루어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투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부부는 현재 그 팜비치 마라라고 이 저택에 거주 중에 있는 상황이죠.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그 캠페인 런칭 행사 때 같이 나왔던 그걸 제외하면 트럼프의 어떤 지역 유세라든지 뭐 법원 출두 등등에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5일 슈퍼 튜즈데이 경선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위를 확정지었을 영광적인 그런 순간에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경합주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성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하는 뭐 그런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멜라니아 여사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는요,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불화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날 그 멜라니아 여사의 등장을 보고 상당히 보기 드문 연출이다, 상당히 보기 드문 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멜라니아가 이제 8개월 남은 대선 캠페인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스테이 튠드 한마디하고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팍스 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집중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영부인들은 그게 꼭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뭐 다른 해외든 다른 그 영부인들은 어디든 좀 가려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좀 서운해하고 하는데 멜라니아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뭐 이 말이 사실인지 앞서 그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케이리 로저스는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선거 유세에 동행하는 걸 즐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멜라니아 여사는 어쩌면 백악관으로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면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그런 기술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멜라니아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단 그녀가 한 것은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stay tuned 했죠. 지켜봐달라고, 채널 고정해달라고요. 네, 저도 여기서 딱 두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네, 중국의 기업 스파이가 체포돼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조립 관련 독점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서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중국인 그리고 캐나다인 기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체포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체포가 돼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인 클라우스 플루그베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중국인 샤오 이룽이라는 사람을 기업 기밀정보 유출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독점 정보를 빼낸 뒤에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회사가 테슬라 제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테슬라라는 그 회사 이름은 공식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공소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한 전기차 회사 및 배터리 회사 등 그쪽 분야의 선도적인 제조업체에게
그 피해를 입혔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얘기죠. 이 플루그 베일이라는 사람과 이 샤오라는 사람은 2019년 테슬라가 인수한 캐나다의 배터리 조립 라인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그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배터리 조립과 관련한 테슬라의 독점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 기술을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그 원본 조립 도면 등을 빼돌렸고요. 또 실제 중국으로 도망가서 뭐 도망간 건지 뭐 나간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빼돌린 후에 중국으로 둘이 도망가서 중국에서 회사를 차려버렸어요. 2020년에 중국의 사업체를 열고 그 빼돌린 기술을 활용한 조립 라인을 만들어서 계속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그 무역 박람회에 자신들의 직원을 사업가로 가장해서 참석하도록 해서 테슬라의 독점적인 정보를 또다시 빼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죠. 기업 스파이. 재판에서 어떤 형을 받게 될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의 그 홍콩 장악이 사실상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죠. 사실 홍콩 하면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동양의 항구 도시, 동양과 서양의 모든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를 내는 그런 항구 도시로 서양인들도 좋아하고 뭐 우리 한국인들도 좋아하면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중국으로 귀속된 이후에 뭐 말로는 홍콩 자치로 남기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의 장악을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홍콩의 그 대표적 이미지였던 그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이게 가장 먼저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홍콩에서 자유가 더더욱 압박되고 기업들의 활동도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아주 반기고 있죠. 네, 바로 중국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였죠? 2019년이었나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난 2019년에 그 홍콩 시민 그 대규모 반중 시위. 당시에 그 홍콩 정부와 중국 본토는 이를 폭동으로 규정한 바 있었죠. 그 홍콩 정부라는 건 이제 중국 친중 인사들이 운영하는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그 자유를 갈구하는 그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었습니다. 2019년에. 그로부터 1년 뒤 국가 분열과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등등 뭐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홍콩 보안법을 그들에게 적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홍콩 보안법이 이제 통과된 겁니다. 야당이 40%를 차지한 홍콩 의회에서 법 통과가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과됐지만 2, 3년 전에는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친서방 성향의 인사들, 근데 야당이었는데 그들 때문에 이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중국 본토에서 그래서 한때는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자체 입법권을 비롯해서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 양제 원칙을 결국은 훼손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데 비판이 제기된 게 한 3, 4년 전쯤 됐습니다. 자, 그러자 홍콩 의회는 결국 기존의 보안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더 철저하게 보완한 홍콩 국가안전수호조례 라는 법을 엊그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수호 조례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홍콩판 국가보안법입니다. 베이징이 아닌 홍콩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점을 지금 홍콩에서는 막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파 야당 인사들의 투옥되는 일들, 그리고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서 친중파 진영이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론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이게 가능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은요, 민주파 인사나 시위대가 외부 세력과 공모할 경우에 더 엄중한 처벌을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잡아들여서 너 외부 세력하고 결탁했지? 이 반역분자 하면서 법정 최고형 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도 뭐 과거에 그 군사정권 때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국가보안법이라고 있잖아요. 국가보안법만 딱 갖다 들이대면 웬만한 범죄도 다 최고형을 선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외부 세력에 또 외국 정부와 정당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론 어떤 국제기구 등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도 외부 세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외부 세력을 규정해 놓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거기 외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시위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중에 백인이라든지 서방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친분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중 시위를 벌이는 사람 잡아들인 다음에 너 보니까 미국 또는 영국의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 너 결탁했구나. 그래서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최고형을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일제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이나 이건 미국에서는 아주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맥만 유지해온 그 일국 양제 원칙에 결국은 종지부가 찍혔네 라면서 걱정스러운 지금 반응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요. 한때 잠시 개방적인 사회였던 이 홍콩의 지금 폐쇄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단 딱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사회주의식, 공산주의식으로 처리되면 50일 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언제부터 그럼 시행되느냐? 시간 유예를 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곧바로 내일 모레 23일부터, 모레죠. 23일부터 바로 발효됩니다. 거의 공산당입니다.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한국 의료 대란 지금 상황은? 입니다. 자, 한국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한국의 의료 대란 소식 좀 속보로 오늘 이 보너스 뉴스를 좀 대신할까 합니다. 이 사안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분 2,000명 배정안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공식 발표가 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다라면서 너무 걱정된다라며 교수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병원을 지키고 있겠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다라며 대학병원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 위원장은 정부가 너무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라면서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폭주를 해서 우리는 정부하고 어떤 얘기도 지금 나눠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의료계 일각에서는요, 정부를 파시스트로 표현하면서 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의협 차기 회장 후보이기도 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했습니다. 멍청한 정치인들아, 이게 의사 숫자를 늘리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의료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단순히 의사를 2배, 3배로 늘려서 숫자만 많게 한다는 그렇게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멍청한 정치인들아 라면서 과격한 발언까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 마치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면 그 지방 지역 주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인 얄팍한 수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총선 끝나면 어떻게 이게 또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조윤정 고려대학교 이 의대 교수 협회장은 그러니까 고대 의대 교수협회장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방이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시설이나 공간, 학생들이 실습할 기자재, 또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 등등 이런 걸 당장 어떻게 짓고 당장 어떻게 구하며 또 그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오냐라면서 의대 증원 문제는 의대 교육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명령하듯이 2배로 늘려라 라고 한마디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은요, 현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라면서 현재도 해부 실습이나 또는 병원 임상 실습 현장에서 시설이나 기자재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 없이 정원을 2배 가까이 늘려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으라는 거냐라면서 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무슨 해부 실습 같은 거 하려도요, 시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배 가까이 늘려버리면 도대체 현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밀어붙이는 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원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중들도 있고요. 또 의사들의 파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의사들, 환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바쁘네 라면서 비난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꼭 의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과연 현장에선 진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뭐든지 완벽한 정책은 없겠습니다만은 환자 보호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딱 이 2가지만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